탄핵 심판이 끝나도 어쨌든 그거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어디서 맞냐? 우리 뉴스에서 엄청 많이 봤던 형사합의 25부. 맞아. 왜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면 뭐 김용현 전 장관,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김용군 대령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받고 있는 거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제 12.3 그 당시에 국회 봉쇄하라고 지시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공소장 그 페이지를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83쪽, 조지호 경찰청장이 95쪽이에요. 이후에 김용군 전 대령이 98쪽이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공소장이 101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네. 계속 뭔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간의 결국에 추가되는 내용을 검찰이 조금씩 이제 덧붙여서 페이지가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 검찰 공소장을 좀 보면은 국회 선관위 봉쇄 그리고 주요 인사 체포 외에도 주요 언론사의 단전 단수 시도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안마다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 양측이 부딪혔다는 건 많이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김홍일 변호사는 공소장이 방대한 정황을 나열하면서도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의 공모가 이루어졌는지, 뭐 사전에 공모했다는 건지 사후에 가담했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공소장 내용 충실히 읽어보면 윤 대통령 행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라면서 막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14일에 첫 공판 기일이 열리는 거고, 이때 증인으로는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위원 모임에 참석을 했고, 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직전에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한테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게 이제 또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고. 뉴스키트.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나와서, 어차피 나오는 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니까,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니까 나와서 직접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궁금했어요. 탄핵 심판 때는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일단 11차례 중에 8차례 출석을 해서 직접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까? 이건 뭐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거고, 전원인단이랑 뭐 협의를 하겠죠? 어떨 것 같아? 저는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저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검찰총장까지 했던 법 베테랑이니까 자기 방어 논리는 자기가 가장 또 잘 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구속 취소돼서 석방되는 것 자체도 수년간의 검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법적인 그 부분을 파고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나오지 않을까.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선배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탄핵 심판 때 보면은 변호인들을 대거대동을 했지만 되게 굉장히 주도적으로 맞아. 발언을 막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적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아마도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적극 변론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 셋이 생각이 지켜봐야지.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출석할 때마다 거의 특보 수준으로 그 뒤에 찻까지 요새는 따라붙고는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날마다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또 퇴근한 것처럼 힘드네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순간 말하는데 저 그림 어디 거 준비해야 되지, CCTV 어디 거 보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다 똑같이 나와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것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 변호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고, 탄핵 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 영향이 있을까, 요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아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 두 가지 별개잖아요. 네. 탄핵 심판이랑 형사재판이. 근데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영향이 없을 수 없다라는 관측도 있는 거고, 그리고 탄핵 선고 결과와 또 배치되는 형사재판 결과를 내기에는
재판부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근데 그것도 궁금했어요. 재판부도 이 여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궁금했어요. 법률가는 법으로 말해야지. 네. 그렇죠. 제가 다음 생에 법률가가 돼서 한번 좀 알려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이번 생은 글렀어. 근데 이제 아마도 그 받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신뢰할 수 있는 재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여론에 너무 따르게 되면 맞아. 여기는 여기식대로 해석을 할 거고 저기는 저기식대로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믿어야죠. 사실 그걸 믿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라든가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냥 각자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 법률가는 법에 의거해서 법으로 말하면 되는 거고 네.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면 되는 거고 국민은 생업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면 이제 안 된다는 거. 사회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어려워. 네. 방송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언론도 언론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할 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해. 뉴스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 일을 하는 국민들이 알기는 알아야 된다. 아유, 그럼요. 그래서 뉴스키트. 우리가 뉴스를 정리해서 네, 알려주는 걸 잘하면 되는 거. 초반에. 그래서 뉴스키트. 뉴스키트. 아니, 네. 그치. 그래요. 뉴스키트.